안녕하세요. 김영노TV의 김영노입니다. 10월 9일은 한글날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글은 세종대왕께서 어린 백성들의 의사소통을 위해서 이제 창제를 해주신 거죠. 네. 물론 뭐 그 이전부터 한글 비슷한 것들이 뭐 있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 지금 오늘 다룰 영역은 아니고요. 어쨌든 그렇게 그 어진 임금께서 백성을 위해서 이제 한글을 만들어 주셨는데, 오히려 이제 조선시대를 놓고 보면 권력가들에 의해서 천대를 받았고, 더군다나 이제 일본 제국주의 시대를 거쳐오면서 우리는 우리의 말을 잃어버리고 일본 말을 강요받았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음, 정말 한글의 어떤 순환이라고 할까? 하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한글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그 학자들이 노력을 했고, 또 애국 국민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은. 그래서 이제 뭐 그러한 공은 우리가 더 뭐 말하지 않아도 뭔가 다 잘 아는 그런 사실이니까 오늘은 이제 그런 차원보다는 한글이 어떤 편리함, 우수성, 편의성 뭐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한번 한글을 다뤄보겠습니다. 네, 그 한글날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시행일이 1926년 9월 29일이네요. 그러니까 1926년이면 한일 합방이 되고서도 한 7년 정도 이제 지난 다음인데, 뭐 비록 그 일제 시대였지만은 한글날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던 모양입니다. 이거 보면은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조선어학회 사건이 있어갖고 이제 한글 탄압도 했지만은 일단은 1926년부터 시작이 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현재 주관처는 행정안전부에서 이제 하는 거고, 글쎄 어떻게 언뜻 보면은 한글날이기 때문에 교육부가 주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행정안전부 이제 돼 있군요. 날짜는 이제 10월 9일이 되겠습니다. 이 10월 9일은 이제 양력, 아마 이게 이제 환산한 거죠, 이게.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한글이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훈민정음을 반포한 세종대왕의 뜻을 기리기 위한 기념일로 매년 10월 9일이다. 2005년 국경일로 승격되었고 2013년부터 공휴일로 지켜지고 있다. 그 다음에 1926년 11월 조선어학회를 주축으로 하여, 주축이죠. 매년 9월, 음력 9월 29일을 가야날로 정해 기념한 것에서 유래가 되었다. 그러나 1928년, 2년 뒤에 한글날로 이름을 바꿨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러나 일본어를 이제 사용을 하게끔 이렇게 강요를 받았죠. 그것이 이제 1936년 제7대 조선 총독으로 부임한 미나미지로는 내선일체를 구호로 강력한 황국신민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일본어 상용을 강요를 했다라고 되네요.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이게 내선일체라고 하는 것은, 이 내는 그 이제 안이란 뜻이기 때문에 일본 그 열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은 조선의 선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열도와 조선이 하나가 된다. 그런 그 이제 구호를 이제 내걸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황국신민화 정책, 즉 그 일본 그 이제 임금을 이제 천황이라고 그러잖아요. 덴노 천황이라고 하는데, 그, 그 황국이라고 하는 것은 천황의 나라라는 뜻이에요. 천황의 나라의 신민, 신하와 백성이 되는 그런 정책을 갖다 이제 추진을 이제 했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내선일체가 되려면은 언어가 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일본어를 이제 당시 조선 사람들한테도 상용, 늘 일본어를 쓰라고 이제 강요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때 태어나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일본말을 다 했어요. 물론 뭐 이 무지렁이들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공부를, 일제시대 때 공부를 한 분들은 제가 사회 나와서 그 사회생활을 할 때 보면 대체적으로 이제 그분들이 이제 회사의 이제 중역이나 사장 이런 그 레벨에 이제 있었기 때문에 보면은 일본말을 잘했어요. 그렇죠? 네? 뭐 어려서 이제 학생 때 일본말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죠. 자, 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나라를 뺏겼기 때문에 이제 그런 교육을 받을 수뿐이 없었다라는 이제 그런 현실이 이제 안타까운 거죠. 네. 1942년 5월 국어 전해 운동과 국어 상용 운동을 본격화하면서 학교나 직장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일본어를 쓰도록 했고,
위반하면 벌금형을 이제 처벌을 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국어 전해운동, 국어 상용운동이라고 돼 있는데 일본어를 국어라고 한 거예요. 우리 조선말을 한글을 국어라고 한 게 아니고 일본말을 국어라고 한 겁니다. 참 기가 막힌 얘기죠, 사실은. 자, 그 다음에 1942년 6월 국민총력연맹은 일본어 학습을 애국반 실천사항 중 하나로 정했고 전국에 수천 개의 일본어 강습소를 설치했으며 은행, 우체국, 학교, 대형 상점 등에서 일본어 상용이 의무화되었고 조선인들은 야학과 애국반상회에서 일본어를 공부했고 학교 다니는 자녀에게도 일본어를 가르쳤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때 학창시절을 보낸 그분들이 제가 사회생활을 할 때니까 이제 80년대죠. 그때 이분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중역이나 사장 이제 이런 역할을 하고 있을 때죠. 그분들이 보면은 뭐 일본말 또 더 공부를 하는 분들은 영어도 잘하고 나름대로. 자, 그런데 이제 1942년 6월에 이제 국민총력연맹을 했다라고 돼 있는데 이때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2차 대전이 이제 막 시작이 이제 되면서 정말 이때가 아마 이 수탈이 가장 심했던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태평양 전쟁에 이제 조선 청년들을 이제 막 이제 징병을 하고 또 이제 막 탄광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징용을 이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참 안타깝지만은 저 당시에 그 문인들 소설이나 시를 쓰는 그런 분들 우리가 참 그래도 대한민국 그 근현대사에서 정말 이름 있는 그런 이제 문학가들이 전부 그 친일문학을 이제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친일문학을 했어요. 한국신민으로서 뭐 나가서 싸우자 뭐 이런 시도 쓰고 또 글도 쓰고 하는 그런 소위 그 문인들의 어떤 그 변절이라고 할까. 이제 이때 너무 이제 그런 걸 강요하고 고통스럽게 하니까 이제 그런 글을 쓰고 그런 일에 앞장을 섰던 거라고 이제 지금 유추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1942년 10월부터 일제가 조선어학회 회원 및 관련 인문을 검거해 재판에 이제 회부를 했다라는 얘기죠. 이게 조선어학회 사건입니다. 그다음에 함경북도 종성군에서는 1942년 10월부터 1943년 3월까지 매일 저녁 7시에서 9시 사이에 일본어 강좌를 열어서 주민을 갖다 이제 동원을 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치매 극복의 날이라는 이제 방송을 통해서 이제 저희 어머니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저희 어머니도 이제 이때 일본말을 이제 억지로 배웠던 것 같아요. 참 그 시대에 태어난 일제시대 때 태어난 우리의 그 앞세대들은 정말 참 뭐 원해서 그 시대에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참 굉장히 고생을 한 세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 발전을 일으켜 준 세대고 근데 지금 그분들이 노고에 의해서 우리가 편안하고 풍요롭고 풍족하게 먹고 마시고 자면서 지금 이상한 짓거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데 좀 한식을 금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주 안타까운 사건이 바로 창씨개명이죠. 일본식 성명 강요가 창씨개명이에요. 창씨개명, 소시까이메이. 여기 소시까이메이다라는 얘기죠. 창씨개명은 1940년 2월 11일부터 1945년 8.15 광복 직전까지 일제가 조선인에게 일본식 성씨를 정하여 쓰도록 강요한 것이다. 일본식 성씨라는 게 결국은 성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한자죠. 이제 두 자를 쓰는 분들도 있어요. 뭐 제갈씨라든가 그다음에 호난설원의 호난, 그다음에 독고씨, 독고형제, 뭐 독고형, 뭐 이제 이런 분들이 독고씨가 있죠 또. 이렇게 이제 두 자리 쓰는 성도 있지만 그런 몇 가지 성씨를 빼놓고는 전부 하나죠. 한자예요. 우리는 뭐 김씨, 이씨, 박씨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일본은 성씨가 두 자입니다. 뭐 다나카, 다나카는 전중이죠. 우리 말로 읽으면은. 그다음에 뭐 다카키 하면은 고목. 뭐 이제 이렇게 이제 두 자를 쓰는데 그러니까 이제 김씨 같으면은 뒤에다 받전자를 붙여서 뭐 가네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창씨 개명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가 가네다 이슈다라고 이제 치매가 이제 들어서 이제 옛날을 그렇게 옛날로 돌아가서 그 시대로 돌아가서 회상을 하면서 이제 저한테 와다시와 가네다 이슈 데스 하고 뭐 이제 웃으면서 저한테 얘기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치매 극복의 날 방송에서 드렸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그 비참한 그런 시대를 이제 우리 앞 세대가 보냈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1945 년부터 1940 년에 발견된 45 년부터는 40 년에 발견된 훈민정 원본 말문에 적힌 날짜를 근거로 해서 지금의 10월 9 일로 이제 기념을 하고 있다. 예, 그 날짜가 있으니까 이제 그걸 계산을 해 갖고서 인제 한글날이 10월 9 일이다라고 인제 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날에는 세종문화상을 시상하고 세종대왕이 능인 영릉을 참배하며 전국에서 각종 학술대회와 백일장이 인제 거행이 된다. 예, 뭐 이런 인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학술대회나 인제 백일장 같은 행사가 최근에 인제 코로나 때문에 많은 제약을 받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인제 제가 여기에 인제 한글날 유감에서 어느 늙은 전사의 노래 그 페이지 66쪽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책을 두 권을 썼습니다, 지금까지. 예, 그 하나가 인제 지난번 그 치매 극복의 날에서 소개를 드렸던 어 어머니의 십자가고, 그다음에 또 한 책이 바로 이 어느 늙은 전사의 노래라는 이 책입니다. 예, 뭐 뒤에 태극기가 인제 보이죠? 도심 속에서 제가 노인분의 손을 잡고서 인제 있는 그 장면인데, 예, 이 노인분을 갖다 인제 제가 어느 늙은 전사라고 인제 지칭을 했던 겁니다. 예, 여기에 보면은 인제 그 한글날 유감이라는 제목의 제하에 인제 글이 있습니다. 고걸 잠깐 소개를 해 드릴까요? 예. 자, 한글날 유감. 오늘은 568 번째 한글날이다. 이게 몇 년 전이기 때문에 568 번째입니다. 말과 글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므로 곧 우리 어리며 우리 정체성을 지켜주는 버팀목이니 한글을 잘 가꾸고 지켜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인들이 이 땅에 와서 온갖 압박 행위를 가하면서도 조선인들의 마음을 잡지 못하니까 우리 말과 글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던 것이 아닌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죠. 하여튼 생각해 보면 국토와 주권을 유린하고 창씨 계명도 모자라 말과 글을 빼앗고자 했으니 정말 일본인들은 그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리 곤욕, 모욕 그리고 굴욕을 당하고도 싸움질에 몰두하는 이 나라 정치꾼들도 품질납게 한심한 것도 그에 못지않다. 네, 정치권을 좀 질타를 했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한글날을 맞아 머릿속에 각인된 한글에 대한 유감을 딱 세 가지만 적어본다. 이 세 가지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한글의 우수성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글이 우수하다라는 것을. 자, 첫 번째, 얘가 중학교 2학년 때로 기억이 된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당시에는 계몽을 명분으로 하여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강당의 학생들을 모아놓고 커다란 칠판에 무엇인가를 써가면서 강의를 하는 강사들이 있었다. 하루는 어떤 분이 와서 열강을 하는데 그분의 이야기인즉 한글에는 필기체가 없어 사용하기 불편하다는 것이었다. 영어에는 필기체가 명확하게 있고 일본어에도 보면 히라가나가 있어 연속으로 쓰는 필기체가 되는데 한글은 그것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자신이 개발한 한글 필기체를 소개하니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어떠냐는 것이 그분이 강의의 요지였다. 그런데 아직 한글 필기체가 없는 것을 보면 그 작업은 별 소용이 없는 짓이었다. 예, 뭐 한글이 이게 음소 문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필기체로 쓰기 그냥 어렵죠. 구조적으로 어렵습니다. 근데 필기체가 없어도 뭐 어 뭐 글을 못 쓰거나 뭐 그런 건 아니죠. 예. 굉장히 이제 부질없는 그 작업을 그분이 했던 거라고 보여집니다. 줄을 볼까요? 히라카나라는 이제 줄을 보면은 일본 문자의 하나인데 한자의 초서체를 기초로 하여 만든 표음 문자로 모두 46자로 이루어져 있다. 글자 모양이 곡선적이며 주로 일본의 고유어나 한자로 쓰기 곤란한 보조적인 어미, 부사, 조사를 표기하는 데 쓰인다. 예. 그런데 이 히라카나가 필기체가 된다라고 얘기를 이제 그분이 했는데 제가 이제 일본을 가고 일본에서 이제 생활하고 일본어를 배우다 보니까 이 히라카나가 필기체는 아니에요. 그냥 모양은 그런데 이 영어같이 필기체같이 연속해서 쓸 수 없는 그런 그 문자입니다. 사실적으로 보면 일본어의 히라카나는 영어 필기체와 같이 연속해서 쓸 수가 없다. 이게 이제 제 그 이제 말씀을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컴퓨터가 나올 때이다. 컴퓨터에서 한글을 구현하자니 한글같이 불편한 문자가 없다는 것이다. 이유인즉 영문자를 표기하는 데는 1바이트, 한 바이트다 이거죠. 8비트로 돼 있죠. 예. 그러니까 10으로 표시하는 그 하나를 비트라고 얘기하면은 8비트가 있으면 이제 글자 하나를 거기서 이제 이제 꾸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한글은 받침이라는 게 있죠. 결국 받침이 있기 때문에 한 바이트 갖고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 바이트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한글은 받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2바이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컴퓨터의 메모리를 낭비하는 소모적인 문자라고 통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근데 이제 저는 그 컴퓨터 키보드에서 이제 한글을 갖다가 그 이제 입력을 하려고 이제 하다가 보니까 이제 메모리가 이제 2배로 드니까 한자를 표현할 때 2배로 드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그건 이제 컴퓨터가 나왔던 초창기 얘기였고, 이게 디지털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지금과 같은 그 뭐 스마트폰을 쓰고 우리가 이제 문자를 갖고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하는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은 한글보다 편리한 한자, 문자가 없다라는 얘기죠. 하지만 지금 휴대폰에서 구현되어 있는 한글의 활용도를 보면 이보다 편리하고 우수한 언어 도구가 지구상에는 없다는 것을 잘 안다. 이도 컴퓨터 개발 초창기에 메모리 값이 비싸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쓸데없이 해댔던 공연한 불만이었다고 본다. 네, 맞습니다. 정말 한글은 우수한 문제예요. 여러분들 이 밑에 지금 여기 한자가 있는데 이 한자를 컴퓨터에 입력을 하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걸 어떻게 입력을 하겠어요? 키보드에 이걸 수천 자가 되는 걸 키보드를 수천 개를 놓고 쓸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단위면은 예를 들어서 디귿으로 시작되는 그 뭐 D, 영어로 D를 딱 치면은 그 D 발음으로 시작되는 그 한자 그가 쫙 이제 나오면은 거기서 하나 이제 선택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 스마트폰 그 이제 문자 입력할 때 키보드에서 한자 변환하는 거하고 이제 똑같은 거죠. 얼마나 불편해요. 그걸 하나하나 그렇게 하려면. 근데 한글은 그게 아니잖아요. 네? 우리가 기역부터 히읗까지 그리고 아부터 이까지 그야말로 그 문자만 갖고 있으면은 그 키보드 숫자가 그것만 맞으면은 모든 그 문자를 다 표현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한자입니다. 일본어도 그게 힘들어요. 네, 그게 이제 공연한 불만이었다라는 얘기죠. 뭐 메모리 값이 비싸서 그랬는지 몰라도 사실 뭐 지금같이 메모리가 흔한데 한글을 표시하는데 2바이트가 들어간다고 해서 불편하다라고 얘기한 것은 그건 어떻게 보면 이제 기술 개발 초기의 그 생각이었다라는 거죠. 지금같이 기술이 아주 그냥 초고속으로 그다음에 고도로 발전된 이 상황에서는 한글보다 더 편리한 그 문자가 지구상에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회사 다닐 때 일이다. 일본어로 엑스레이 CT, 즉 X선 단층 촬영 장치를 배우러 연수를 갔다. 그런데 피차가 영어는 형편없으니 배우러 간 사람이 가르치는 나라의 말을 쓰는 수밖에 없었다. 출발 전에 3개월 일본어를 새벽에 우연히 들었던 것이 많은 힘이 되었던 것은 사실인데 일제히 잔재가 많던 어린 시절 어른들이 쓰던 조각난 일본말 단어들을 골몰이 생각해내어 교육 담당 가누마의 말을 알아들으려고 안간힘을 썼다는 지극히 굴욕적인 추억이 있다. 즉 가누마라는 것은 이제 사람 이름인데 그 이제 저에게 그 앞에서 얘기했던 엑스레이 단층 촬영 장치라는 기계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준 교육 담당이었어요. 근데 이제 일본말이 제가 이제 부족하니까 뭐 출발 전에 3개월 어떻게 잠깐 이제 듣고 간 게 다였는데 참 의사소통이 어려웠죠. 예. 정말 일본어 책을 하루에 한 번씩 봤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이제 온갖 그 진짜 굴욕을 참아가면서 이제 공부를 해갖고서 일본어를 배웠는데 또 안 쓰니까 이제 자꾸 까먹더라고요. 자, 기술이 없어 배우러 간 것도 서로 견디기 힘든데 일본말이 능숙하지 못하다고 해서 교육을 중단하고 서울로 돌려보내겠다며 거드름을 피우던 그들의 짓거리가 나를 정말 화나게 했던 것이다. 참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을 때는 한글이 우수하다라는 그 이제 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한글이 우수하다라는 얘기보다는 아주 속상했던 얘기를 제가 하나 예로 들어놓은 것 같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첨언하자. 영어의 F, R, V, C, TH 같은 발음은 우리 글의 피읍, 리을, 비읍, 시옷, 디귿의 표기에 무엇인가 자음을 위한 umlaut 같은 것을 하나 더 붙여서 표기하는 방법을 부록으로 첨부한다면 은하계에서 제일 가는 문자가 되지 않을까. 한글이 하는 그런 짧은 소견이다. 비읍이라는 데 갖다 가운데다 점 하나를 딱 찍고서 아니면 위에다 점을 하나 딱 찍는다면 그걸로 이 V자 요 발음을 대신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요 피읍에다가도 위에다 점 하나 찍든 가운데 점을 찍든 그건 F 발음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리을도 L과 R이 분리가 돼 있어요. 영어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Z 같은 거 옛날에 우리가 이 시옷이 세모난 그 시옷 표시가 있지. 그게 아마 이 발음일 겁니다. 즈 하는 발음. 그 다음에 TH 발음은 느 아니면 흐죠. 이게 참 우리말로 그 표현할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이제
음라우트를 쓰면 그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뭐 국악자들이 들으면 화를 낼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자, 한글.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이 참 어렵게 체계화하였으나 한자를 출세의 도구로 삼았던 양반의 천국이었던 조선시대의 천대를 받아왔고, 일본인들에게 나라를 빼앗겨 압박과 소름 속에서 우리 선조들이 정말로 힘들게 지킨 글이다. 진실로 바라보니 정치권이고 교육이고 이념적으로부터 막무가내식으로 싸움질만 하지 말고 우리말과 의리그린 한글을 잘 지켜야 할 것이다. 네. 네, 이것이 바로 한글날 유감이라고 해서 이제 제가 느낀 한글에 대한 감상을 갖다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 본 것입니다. 네, 이 어느 늙은 전사의 노래도 제가 이제 책을 쓴 건데, 기회가 되신다라면 뭐 인터넷으로 주문이 다 가능하니까 뭐 인터파크나 뭐 이런 데가 있죠. 영풍 뭐 이런데 대형 서점에서 다 취급을 하고 있으니까 구매를 해서 읽어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10월 9일이 버마, 지금 미얀마라고 하죠. 그래서 아웅산 테러 사건이 이제 있었던 일입니다. 저 때가 이제 80 몇 년인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10월 9일이 이제 휴일이기 때문에 제가 회사에 이제 특근을 하러 이제 나갔었어요. 근데 이제 한참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라디오를 이제 딱 들으니까, 그때는 이제 들을 수 있는 게 라디오뿐이 없었기 때문에 라디오에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웅산 테러 사건이 있었다고.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전두환 대통령은 이제 다행히 그 사건 현장을 피했지만 그 이전에 아웅산 그 묘지에 가서 참배를 하려고 했던 많은 정부 강요들이 전부 이때 죽거나 다쳤어요. 거의. 굉장히 아주 유능한 행정 관료들이 그때 많이 사망을 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아웅산 테러를 일으킨 그 범인들은 바로 북한이죠. 네. 결국은 이제 그때 당시 버마가 북한하고 이제 단교를 하는 그런 사태까지 이제 간 사건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 이렇게 10월 9일 한글날에 얽힌 이 기념일에 대한 어떤 이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고, 그다음에 이제 한글이 갖는 어떤 특수성, 우수성 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이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웅산 테러 사건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과 같이 한글의 편의성 차원에서 한글날의 한글을 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편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 키보드에서 이제 입력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이제 소위 이제 디지털 세계에서 디지털 차원에서 보니까 어떤 다른 문자보다 이제 한글이 편리하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날로그가 대세이던 그런 시대를 생각해 보면 한글이 나름대로 불편한 점도 많이 이제 있었다고 이제 봐야 되겠죠. 초성, 중성, 종성까지 있기 때문에 뭔가 움직임이 하나 더 필요한 것. 어, 그 움직임을 하나 더 하기 위해서 어떤 또 다른 장치가 필요하고, 그런 불편함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아날로그 시대 때에 이제 한글을 타자기로 이제 이렇게 타자를 칠 때 그 기술이 이제 영어를 따라갈 수가 없었죠.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일본말을 따라가는 것도 쉽지는 않았을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은. 아날로그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실은 엄청 노력을 하신 분이 계시죠. 공병 박사입니다. 공병 타자기. 제가 알기로는 안과 의사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타자기를 개발을 했죠. 그래서 한글의 타자화에 있어서 아주 획기적인 공헌을 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키보드를 기본으로 해서 이제 컴퓨터 키보드까지 이제 우리가 지금 같은 컴퓨터 키보드까지 이제 만들어진 거다라고 이제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어, 가만히 편의성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아도 아날로그 시대 때의 편의성과 디지털 시대의 편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좀 차원이 이제 다르죠.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뭐 획기적인 또 기술이 발명이 돼 갖고 그냥 사람 눈으로 쳐다만 봐도 A4 용지에 문자가 그대로 찍혀 갖고 나오는 그런 기술이 나올지 뭐 알 수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 한자나 일본 그 글자를 컴퓨터 키보드를 통해서 컴퓨터로 입력할 때 이제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기술이 발명이 된다라면은 뭐 키보드에 의한 불편함이 없어지는 거죠. 눈으로 보고도
그 인쇄가 막 돼갖고 나오는 그런 기술이 발명이 된다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그 한글이 그러한 새로운 기술이 나오더라도 그 우수성을 갖다 계속 인정받기 위해서는 역시 그 이제 한글을 하는 학자나 그다음에 컴퓨터 공학을 하는 학자들이 그리고 그 기술자들이 정말 더욱더 열심히 해서 획기적인 기술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획기적인 기술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발명을 한다면 한글의 편리성이라는 것은 시대가 아무리 흘려도 우리가 그것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디지털 기술, 우리가 만든 기술이 아니죠. 다 서구사에서 만든 기술을 우리가 그 현실 생활에 응용하면서 그 한글이 그 디지털 어떤 그 입력 방식에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한글의 그 어떤 그 구조가, 그래서 지금 한글이 이제 편리해진 거죠. 기술이 바뀌면 또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글날, 물론 이제 한글의 우수성을 우리가 이제 많은 얘기를 하지만은 뭐 한글의 우수성을 뭐 더 얘기할 필요는 없겠죠. 그건 뭐 명확한 얘기인데, 하지만 그러한 한글도 뭔가 실생활에 이렇게 적용을 하고 실생활에서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 기술이 필요한데, 우리 한글에 맞는 아주 특별하고 우수한 기술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글날, 한글이라는 그 이제 글자만에 국한돼서 생각해 보는 것보다는 기술 개발이라는 그 좀 더 다른 세계의 차원까지 연결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김영로 TV의 김영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